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방청객 완전 터졌습니다. 오늘 진짜 방청객 47명이 왔습니다. 파도. 와, 파도가 저까지 갔어. 와, 오늘이 왜 이렇게 방청객이 많았을까? 게스트가 슈퍼 게스트가 온 거예요. 그러네. 자, 검수 완박을 검수 원복의 정말 그 뭐라고 할까? 소개 좀 하세요. 검수 원복의 아이콘? 검수 원복의 아이콘. 박상소 변호사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분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그분의 노인 그 평화 발언 그 망언 맞아요. 때문에 열이 받아갖고 못 참고 책을 하나 썼어요. 맞아. 야, 레갈 트렌드. 특히 어린 시절부터 쭉 노안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 네, 노인 비하 그쵸. 발언이 진짜 가슴 참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은 노안들은 참을 수가 없는 이 거지. 책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틀 만에 쓴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 인쇄하고 어제 저한테 발송했어요. 네, 맞아요. 네. 하여튼 근데 제가 그게 노인 비하로만 계속 이렇게 이 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문제는 노인 비하 이상의 문제가 담겨져 있어요. 그 동물농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런데 어떤 동물은 더욱더 평등하다. 제가 이 책에서 되게 열심히 쓴 부분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랑 인민민주주의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사실 우리가 그 인민민주주의자들을 내보낼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그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에는 그때 해산된 사람들의 정치적인 권리를 기본권을 중단시키는 제도는 없어요. 이런 걸 이제 방어적 민주주의라 그러는데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산인 독일은 기본권 실효제도 같은 것들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권 실효제도 같은 거는 우리는 갖고 있질 않기 때문에 참정권까지 제한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진보당에서 정치를 하시던 분들은 지금도 계속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 근데 국회에 이분들이 입성했죠. 어디를 갔느냐? 지금 국회에 입성한 그 당에만 다 간 것 같지 않아요. 민주당에도 많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럼요. 근데 통합진보당 사건이 왜 터졌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권리당원 문제 때문에 터진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 민주노동당은 그 NL 세력들이 소위 말하는 그 인민민주주의 세력들이 별로 안 들어오는 정당이었어요. 맞아요. 여기는 약간 노조 현장이랑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PD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하던 주로 그 노조 중심의 어떤 그런 정당이었는데 이게 민주노동당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갑자기 NL이 쫙 들어옵니다. 그게 진짜 확 문제가 돼서 터졌던 게 바로 그 통합진보당 사태입니다. 네. 그때 그래서 이 권리당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권을 장악하고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당시만 해도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계가 이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유시민을 비롯한 참여계랑 심상정 등의 그쪽에 이제 소위 말하는 PD 계열이 이게 저항을 하면서 거기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온 게 정의당이고 이 통합진보당은 그 후 해산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가만히 보면 그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에서 지금 얘기하는 권리당원 중심주의, 저는 이게 그때 당시에 통합진보당이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여요. 이게 인민민주주의라는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보면 민주주의가 국민의 뜻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여기서 이럴 땐 찍기 옛날 실력은 아니야. 따를 필요 없어. 다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한번 해봅시다. 우리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와요. 근데 국익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근데 지역구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당연히 싫어해. 반대를 해. 근데 나는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그러면 나는 지역구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도입을 반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도입을 따라야 되는지. 저는 방패장 찬성합니다. 전 저희 집 앞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나니까 그러는데, 근데 제가 만약에 뭐 지역 국회의원이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민주주의는 그러한 경우에 지역구 주민들의 말을 따르고 국민들 말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를 민주주의로 생각을 해요. 맞아. 그게 이제 맨날 이렇게 표현되는 게 그 예전에 문성근 씨 같은 사람들이 뭐 국민의 명령이다 따라라, 뭐 국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밀란이라고. 네, 뭐 100만 밀란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치인과 국민은 분리될 수 없다. 하나가 돼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걸 소위 말하는 동일성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인민민주주의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운동권 시절에 일을 할 때 거기서 이 운동권 선배들 중에 누군가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당 독재가 뭐가 문제지? 인민을 대표하고 민중을 대표하면 일당 독재가 뭐가 네, 문제지?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민민주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대의제 민주주의, 우리가 아는 자유민주주의, 이건 뭐냐면 이건 사람을 안 믿는 겁니다. 아, 동의합니다. 네. 이건 사람을 안 믿는 거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권력자를 안 믿는 거예요. 아. 그 누구도 인민의 영도자가 될 수도 없고 맞습니다. 그 누구도 국민 그 자체가 될 수 없고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한없이 약하고 한심하고 언제든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네. 상정하고 있는 사람에 의한 통치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한 맞습니다. 통치고 법에 의한 통치예요. 시스템과 법. 인민민주주의자들은 시스템과 법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요. 맞아요. 그 지도자를 믿고 그 인민의 영도자인 그 한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런 사상이 아니었어요. 이 인민민주주의, 동일성민주주의의 뿌리는 루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래는 그리스 아테네의 이 직접민주주의 맞아요. 시스템이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리스 아테네는 어땠냐면 사람이 한 몇백 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이 왜냐면 거기는 노예는 시민이 아니고 그다음에 여성도 시민이 아니에요. 그냥 돈 많고 놀 거 정치밖에 할 거 없는 남자들만 시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맨날 정치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추첨으로 뽑아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대통령부터 저 밑에 말단 구급 공무원까지 추첨으로 쫙 뽑는 거예요. 1년 있으면 또 추첨으로 뽑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 동일성 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치 시스템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로크나 몽테스키에 같은 사람들이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이제 국민의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으면 그 뽑은 사람들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4년간 책임지고 책임 정치를 하고 책임 정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4년 뒤에 선거로 그거를 평가받는 네네. 이러한 대의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만들고 나니까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이 중심이 돼서 다 해먹는 것 같은 거예요. 혁명에서 피는 노동자 농민이 흘렸는데 그렇죠. 다신분이 흘렸는데 돈 있고 공부한 애들이 다 해먹는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해서 이거를 갈아엎어서 노동자 농민의 대표로 나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로베스피에르예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인민민주주의 정부를 처음으로 세웁니다. 맞아요. 국민공예 정부를. 맞아요. 그렇게 정부를 세운 다음에 자기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기 위해서 인민의 적이라고 표적이 된 사람들을 전부 단두대에 세우고 네. 죽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간단해요. 인민과 그 로베스피에르는 동일한 인물이니 로베스피에르의 뜻이 곧 인민의 뜻이고 인민의 뜻에 반하는 놈은 인민의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숙청한다. 그때 법을 바꿔서라도 숙청한다. 네, 네.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 인민민주주의 정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엔 히틀러, 그 다음엔 스탈린, 김일성, 모택동, 이렇게 해서 카스트로까지 다 이런 놈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 OTT에 어딘가 있어요. 그 트로츠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니크 잡짜리. 근데 한번 꼭 보세요. 그 트로츠키 드라마에 보면 트로츠키가 사법위원장을 하면서 거기도 인민민주주의를 하는 네네. 나라였거든요. 사법위원장을 하면서 자신의 연적을 처단하기 위해 혁명의 적, 인민의 적으로 몰고 그 다음에 법을 바꿔요. 그 자리에서. 법을 바꿔서 그 사람을 처형합니다. 그게 그 드라마에 나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게 민주당이 법을 바꾸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네. 맞아. 뭐 그러니까 그 이동과 방지법도 예. 만들고 막 그러잖아. 인민의 뜻과 역사의 정방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인민민주주의자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트로츠키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와 같은 소련의 그 시대를 우리가 법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법제사에서는 전화법 시대라고 불러요. 전화법 시대. 전화법? 예, 전화법. 왜냐하면 스탈린이 전화 한 통 하면 법이 바뀌어요. 예, 이 집단은 인민민주주의 집단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러울 때 군중들을 선동해서 하는 방법도 항상 똑같습니다. 적대시할 적을 호명하고 그 인민의 적을 때려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히 이 권력을 우리가 다 가져야 된다. 네. 완벽한 민중의 권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제 외치면서 시스템을 다 파괴해요. 법치도 파괴하고 시스템도 다 파괴하고 그래서 이제 싹 다 파괴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권력을 독점한 다음에 그 권력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얘네들이 하는 스타일인데 바이마르 공화국 때 바이마르 공화국은 되게 자유가 정치적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곳이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극자인 공산당도 있었고 그렇죠. 극우인 나치당도 나치당도 있었어요. 있었구나. 그리고 얘들이 선거에 다 참여했어요. 다 참여했어요. 그리고 선거에 참여해서 의석도 굉장히 많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좌파, 중도우파 정당들이 둘이 힘을 합치지 못했어요. 맨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공산당과 나치당이 계속 의회를 해산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도 경제공황 때문에 경제도 어렵고 저기를 하는데 1년에 선거를 10번 가까이 치르는 해도 있었어요. 공산당이랑 나치당이 계속 같이 해산을 시키니까 공산당이랑 나치당은 둘 다 인민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이 중도우파 정당이 먼저 히틀러랑 손을 잡아요. 중도파가. 네. 히틀러랑 손을 딱 잡으면서 뭐를 하냐? 공산당을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히틀러랑 손을 잡아야 된다 하고 잡은 거예요. 근데 그때 히틀러가 고작 2당이었어요. 그러니까 1당이 된 적이 없어요. 히틀러의 나치당은 독일 선거에서 1당이 된 적이 없어요. 2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가 그거 하나를 요구한 거죠. 딱 2개만 요구했습니다. 총리 자리와 그다음에 경찰을 장악할 수 있는 내무부 장관. 2개만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2개만 딱 쥐고 나머지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전부 중도우파 정당한테 다 줬어요. 그때 이제 중도우파 정당들이 그렇게 넘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히틀러가 공산당을 해산시켜요.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정당이 2개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공산당을 무너뜨려서 해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중도우파 정당을 겁박해서 뭐를 가져가게 되냐면 바로 이 수권법을 발령하는 거죠. 수권법. 이 수권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독일 행정부는 헌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헌법을 위반할 수 있구나. 예, 행정부면 히틀러예요. 총리. 총리가 헌법에 위반된 법률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 이게 2조예요. 3조는 독일 행정부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바로 관보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다음 날부터 시행된다. 이 민주당이 바라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민민주주의자들의 인민민주주의자들의 적입니다.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고작 5개 조문밖에 안 되는데 진짜 그러네. 그냥 총리에게 모든 권한을 다 몰아주는 입법권, 조약 체결권, 뭐 헌법을 만드는 권한까지 헌법과 다른 법률을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헌법까지 만드는 그 법률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국회를 통과하나요? 네. 어떻게 통과해요? 중도우파 정당이 지지를 해주죠. 이걸 몰랐어요? 딱 한 조항을 단서에 넣었어요. 한 조항을. 그때 이제 중도 우파 출신의 힌덴부르크 대통령이 있었는데 다만 대통령의 권한은 변경할 수 없다라는 게 한 개 다만 이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통해 힌덴부르크 대통령을 통해 히틀러를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한 거죠. 히틀러를 만만히 봤네요. 만만히 본 거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인민민주주의자들을 그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안에 있고 민주당은 지금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민주당 안에 자유민주주의를 어쨌든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인민민주주의 세력들에 대해서 제거를 해내지 못한다면 이 히틀러에 잡아먹힌 독일의 보수 정당들 그 정당들처럼 돼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히틀러는 이 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완전히 자기 멋대로 다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중도 우파 정당도 다 해산시켜버려요. 네, 네. 이때 이 법에 마지막으로 저항한 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에 어떻게 3인당이 총리도 배출하고 계속 그럴 수 있을까. 3인당 당수가 유일하게 이때 이 법이 통과될 때 독일 의회에서 유일하게 반대 연설을 해요. 3인당 당수가. 이때 이 3인당 당수가 했던 반대 연설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일 때문에 이제 뭐가 생겼냐면 이 독일의 이 제3제국 수권법 이게 생긴 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이 생겨나요. 이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이론이 뭐냐면 이런 식의 히틀러의 정당 같은 이런 인민민주주의의 이런 위헌적인 정당이 나타나면 그런 위헌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다. 위헌 정당 해산 제도. 그게 필요하다는 거구나.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들어온 거죠. 위헌 정당 해산 제도. 해산이 그렇게 그렇게 된 거예요. 통진당 해산이. 이 위헌 정당 해산 제도.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산된 정당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중에 주모자가 되는 주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본권 실효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인민민주주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제도를 하고 있는 거죠. 좋네요. 그래서 독일은 이후 인민민주주의 정당인 독일 공산당이 만들어졌을 때 이 제도를 발동해서
해산시키고 기본권 실효까지 가는 거고 지금 독일의 그 극우 정당에게 대해서도 네. 인민민주주의적인 극우 정당을 하려는 정당에 대해서도 그거를 발동시켜야 될지 말지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혹시 근데 그 3인당의 그 당수,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 반대했던 그 당수인 오토벨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토벨스. 맞죠. 네, 이 오토벨스가 정말 이 연설문이 명연설문이에요. 제가 이 오토벨스 연설문하고 한동훈 장관이 그 검수한박 그 대법원에서 되게 비슷해요. 뭐가 더 멋진가요? 네, 비슷해요. 이 구절이 있어요. 여기는 보면 저희는 파시스트들의 권위주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이마르 민주헌법은 파시스트 헌법이 아닙니다. 이 역사적 변화점에서 저희는 인류애와 사회정의, 법치주의와 평등권, 그리고 자유에 입각한 사회주의 원칙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벗어나지 않는 형태에서 대의제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아래에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아래에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님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이유도 한 장관님은 이와 같은 법치주의와 시스템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권력을 내가 장악하고 그거를 어떤 독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이거를 농단을 하려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와 시스템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을 믿지 않는 우리 그 법치주의라는 이 시스템. 저는 그 검수완박 그 관련해서 맞아요. 그 네. 심판할 때 거기 헌재에서 쭉 읽은 연설문 네. 이거 교과서에 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니 저는 진짜 그게 인민민주주의 세력이 지금 민주당을 잠식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진 게 방통위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통위원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겠다. 맞아요. 이게 전형적인 인민민주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소위 맞아요. 말하는 처분적 맞아요. 입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려고 그러고 네. 자기들이 수사가 들어올 것 같으니까 검수완박 입법하고 이런 그렇죠, 식의 그렇죠,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더 제가 이제 경악스러웠던 게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한 것. 이게 뭐냐면 인민민주주의에서는요. 이 보통선거랑 평등선거를 싫어합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예요. 네. 근데 우리를 지지하지도 않는 국민도 아닌 인민도 아닌 놈들이 인민의 적들이 우리랑 같은 한 표를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 히틀러 쫓아다니던 그 돌격대 애들이나 그 공산 당원들 외에는 당원들만 평등하고 그렇죠. 그 외의 사람들은 그 어떤 정치나 이런 데에서 나설 수 없는 이러한 일들 그런 것이랑 똑같은 거, 홍위병이나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깔고 있지 않으면 나오기가 힘든 발언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옛날에 네. 간디학교 있잖아요. 네, 네. 간디학교가 이제 좌파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간디학교 출신 친구가 했던 말이 지금 딱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너무 눈에 도끼를 탁 품고 저한테 저는 5.18을 모르는 사람은 투표권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네. 인민민주주의자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인민민주주의예요. 보통선거권과 평등선거권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게 선택적 민주주의죠. 인민민주주의자들이 바라는 선택적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그 홍콩이 중국에 넘어간 다음에 홍콩 입법원 선거를 하는데 어떻게 선거를 하냐면 원래는 직접 선거 절반, 그다음에 할당제 절반이었어요. 홍콩 입법원이. 네, 네, 네. 그랬는데 지금은 직접 선거가 20%, 그다음에 할당제가 70%예요. 80%. 할당제가 뭔데요? 그러니까. 할당제가 온갖 쿼터를 다 주는 겁니다. 아, 노동자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 쿼터, 청년 쿼터, 무슨 쿼터. 양이온형 같은 애. 그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쿼터에서 이렇게 조작한 그 투표권을 조작한 게리맨더링으로 그 인민민주주의 그 집권 세력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되게 무조건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홍콩 의회가 지금 다 친중파로 쫙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정부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법률가예요. 그 제가 보면은 정책을 실시하거나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법률가의 모습으로 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률가들은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 보면은 8대1로 해산이 이렇게 갈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8명의 재판관은 해산을 찬성하고 네. 단 한 명의 재판관이 해산을 반대를 해요. 네, 네. 그 한 명의 재판관이 김희수 재판관님이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 김희수 재판관님마저도 그러니까 뭐 이 그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에 대해서 막 설명할 때 김희수 재판관님이 뭐 좌익이다 뭐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김희수 재판관님마저도 통합진보당이 인민민주주의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해산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지 인민민주주의 정당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김희수 재판관님마저도. 왜냐하면 법률가는 기본적으로
이런 인민민주주의를 배격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라고 길러진 집단입니다. 이 집단은. 근데 지금 이 집단이 전면으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집단이 굉장히 많은 지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갖고 있는 거의 마지막 자정작용. 마지막 자정작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인민민주주의로 나라가 넘어가려고 하는 타이밍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를 이제 버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는 주변에 인민민주주의 국가들을 계속 세우려고 합니다. 소련이 주변에 동유럽 앞에 그 동유럽의 그 철의 장벽에 그 네. 동유럽 국가들을 쫙 세웠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나라가 우리 옆에 중국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북한도 그런 나라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북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북한, 중국은 독재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중화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니까. 네. 북조선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노래를 네. 부르면서 자기는 민주주의자고 자기네들을 반대하는 사람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네. 네가 부르는 헌법을 너가 지금 어기고 있는 거야. 여기 나와가지고 그 맞아, 노래를 맞아. 부른다는 게 라는 맞아, 거를 맞아. 가르쳐. 네가 하는 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 하는 그 민주주의고 우리가 지키려는 건 자유민주주의 다른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났잖아요. 헌법에 네.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라는 말을 맞아, 넣은 거 갖고 맞아. 싸움이 그래. 났던 이유가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로 해석이 되는데 얘네들은 길거리에 나와서 막 그냥 떼를 부리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러니까 거지. 정확히는 권력자와 민중이 하나라고 얘기하면서 권력자가 법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인민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동일성 민주주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게 하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법과 시스템으로 하는 이게 귀찮고 불편하니까 그걸로 하고 싶은 거예요. 맞아요.